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마음 활용법.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책울림 행책입니다. 오늘은 조 디스펜자 박사의 당신이 플라시보다란 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서에 아주 많이 등장하시는 그런 분이죠. 작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대학에서 카이로프래틱을 전공하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에서는 신경학, 신경과학, 뇌의 기능과 화학, 세포 생물학, 기억 형성, 노화와 장수의 문제들을 연구했다. 2004년에 나왔던 영화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여러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출연도 하셨고요. 이때부터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신경과학, 양자역학, 후성유전학 등 최신 과학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하였고, 우리 안에 무한하고 놀라운 능력을 활용해서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열정적으로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브레이킹,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이런 다수의 책이 있고요. 그리고 강의와 저술 활동 외에도 워싱턴 근처에 있는 자신의 클리닉에서 또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플라시보다. 먼저 우리가 플라시보에 관한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시초는 프랑스의 자기 암시 요법의 창시자인 에밀 쿠에가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밀 쿠에는 프랑스 약사 출신이고요. 1882년부터 1910년 토르와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중 환자들이 신약을 많이 찾는 과정에서 내용보다는 포장이나 이 선전에 따라서 아주 강한 효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외과의사 헨리 비처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에서 모르핀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부상당한 병사들을 수술을 해야 됐었는데 진통제 없이 수술했다가는 심장 쇼크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주사기에 식염제를 채웠고 마치 모르핀인 양 병사에게 주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물 주사를 투여를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병사는 즉시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때 비처는 수술을 시작했고 살을 째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꿰매는 일을 모두 마취제 없이 끝냈습니다. 다행히 병사는 약간의 통증을 느꼈지만 쇼크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야전 병원에서 모르핀이 없을 때는 식염제를 투여를 했었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르핀은 아페닌이 주 성분이고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해서 진통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헨리 비처는 자신이 경험한 이런 사례와 현상들을 연구를 하였고 1955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15개 연구에 대한 임상 심리를 게재를 해서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 헨리 비처는 플라시보의 효과의 커다란 의미를 밝힌 것도 물론 있지만 환자들에게 실제 약간 위약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이런 모델도 새롭게 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생각, 믿음, 그리고 기대만으로 또는 생각, 믿음, 기대를 의식하든 않든 이 물리적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당시 2차 세계대전에서 야전 병원에서 처음 나온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경의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들도 가득하고요. 또 4세기부터 9세기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통치한 왕들에게도 신하들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팠을 때 손을 올려서 신하들을 치유하곤 했다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떤 것도 전혀 계획에 없었다. 강연자, 저술가, 연구자라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그것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쪽이 맞을 것이다. 깨어나려면 모닝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1986년 그 전화를 받아야 했다. 아름다운 4월의 어느 날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팜 스프링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다가 나는 자동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는 일종의 특혜였고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으며 이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나는 23살로 캘리포니아 라우야에서 짧다면 짧은 기간 척추 교정 지압 공부를 했고 그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고된 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그 사고는 수영 레이스를 마치고 자전거 레이스를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나는 힘든 전환점에 다다르는 중이었고 그곳에서 일반 차량들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가오는 차량들을 등지고 서 있던 경찰관이 나에게 우회전을 해서 코스대로 따라가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레이스에 집중하며 사력을 다해 달리던 중이었으므로 그의 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 모퉁이에서 2명의 사이클 선수를 제치던 순간이었다. 거의 시속 90km로 달려오던 빨간색 사륜 구동 브룬코가 뒤쪽에서 내 자전거를 강타했다. 그 다음 순간 나는 허공에 붕 뜨는가 싶더니 등을 바닥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떨어졌다. 달려오던 속도가 있는 데다가 브룬코 운전자가 반사신경이 둔한 나이든 여인이었던 탓에 그 차는 계속해서 내 쪽으로 달려들었고 나는 그 차의 범프에 한 번 더 부딪혔다. 나는 차 아래 깔리고 싶지 않았고 그 금속 덩어리가 아스팔트 위에 널브러져 있는 나를 밟고 지나가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기에 재빨리 범퍼를 부여잡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상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운전자가 깨달을 때까지 길 아래쪽으로 한참 동안 밀려가야 했다. 마침내 그녀가 차를 멈춰 세웠을 때 나는 중심을 잃고 18m 정도 굴러 떨어졌다. 지금도 나는 그때 쌩하며 지나가던 자전거들과 라이더들의 공포에 찬 비명소리와 놀라서 내뱉은 말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레이스를 멈추고 나를 도와야 하는지 계속 달려야 하는지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곳에 누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항복하는 것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척추뼈가 6개나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견갑골에서 신장까지 걸쳐 있는 흉추 8번, 9번, 10번, 11번, 12번과 요추 1번에 압박골절을 입었다. 사각형 덩어리들이 한 줄로 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척추가 그렇게 강하게 바닥에 부딪혔으니 그 충격에 무너지고 눌려버린 것이다. 깨진 척추뼈 중 가장 위쪽에 있는 흉추 8번은 60% 이상이 부서지고 척추를 보호하는 깨진 척추뼈 중 가장 위쪽에 있는 흉추 8번은 60% 이상이 부서지고 척추를 보호하는 원호궁은 부서져서 프레첼 빵 모양으로 비틀어져 있었다. 척추뼈가 압박되어 부서지면 뼈들이 어디론가 흩어지게 마련이다. 나의 경우 부서진 뼈 조각들 상당수가 척추 쪽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결코 좋은 양상이 아니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련의 신경학적 증상들을 느끼며 깨어났다. 이런 형태의 통증, 다양한 수준의 마비, 따끔거림, 양쪽 다리 일부의 감각 상실,
그리고 움직이려 들 때마다 전해오는 끔찍한 고통. 마치 통제할 수 없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온갖 종류의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CT 촬영, MRI 촬영을 했고 정형외과 의사가 내게 그 결과들을 보여주며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결론을 전했다. 척추로 들어간 뼈 조각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아무래도 해링턴 로드, 이 수술은 1953년 미국의 폴 해링턴이 고안해서 1990년대 말까지 척추 측만증 환자에게 삽입 시술되던 일종의 막대 수술입니다. 아무래도 해링턴 로드를 심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척추뼈의 부서진 부분 위아래로 두세 군데 째서 30cm 스테인레이스 스틸 막대 2개를 척추 양쪽에 세우고 나사로 조인 다음 잼새로 고정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 다음 엉덩이 뼈를 약간 긁어내서 두 막대에 붙이겠다고 했다. 큰 수술이 될 테지만 그래야 최소한 걸을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알고 있었다. 수술을 해도 어느 정도는 장애가 남을 것이고 남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달갑지 않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온몸이 마비될 게 명확해 보였다. 팜스프링스 지역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도 그 의견에 동의했으며 나와 상태가 비슷한 사람 중에 수술을 거부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압박 골절을 입은 중추 8번이 쐐기 모양으로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해도 척추가 몸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일어서면 척추가 무너지면서 부서진 척추뼈 조각들이 척수 안으로 더 깊이 밀려 들어갈 것이며 그러면 가슴 아래 전체가 즉각 마비될 터였다. 그것 또한 전혀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라오야의 한 병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하다는 한 외과 의사와 다른 한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 두 의사 모두 해링턴 로드를 심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진단들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다. 수술을 받거나 마비되어 다시는 걷지 못하거나 내가 의사였더라도 수술을 권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제안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 그 당시 내가 어려서 그렇게 대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해링턴 로드 삽입이라는 의료 모델과 전문가 권고를 거스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우리의 몸속에는 생명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지성 혹은 의식이 있다고 믿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지성이 매 순간 우리를 지지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치유한다. 그 지성이 거의 100조 개에 이르는 분화된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매일 우리의 심장을 수십만 번 뛰게 하며 그것이 매 초마다 각 세포 안에서 수십만 개의 화학적 반응들을 조직한다. 그것이 하는 놀라운 기능들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다. 그 무렵 나는 만약 그 지성이 실제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나는 나도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내면으로 들어가 그것과 만나 관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에 자가 치유 능력이 있음을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기는 했어도 당시에 나는 내가 아는 그 철학의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실제로 다 적용해 보면서 그 이해를 다음 수준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수준으로 넓혀 가야만 했다. 정말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어디 갈 수도 없었다. 엎드려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 매일 내 안의 지성에게 모든 의식을 집중해서 그것에게 나의 계획을
순서대로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그 견본과 비전을 보여준 뒤 무한한 힘을 가진 그 위대한 마음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 그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와 관련한 어떤 생각도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간단했다. 적어도 계획만큼은. 담당 의료진의 충고를 듣지 않고 나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나와 당시 가까운 친구 둘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집에서 나는 치유에 집중하며 석 달을 머물렀다. 말하자면 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로 척추뼈를 하나씩 재건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지성과 의식이 내 노력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식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나는 그 의식이 나의 절대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것은 내가 순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과거를 생각하거나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외적인 삶에 집착하거나 고통이나 증상에 집중하지 않고 순간에 살아야 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 상대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은가. 의식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이며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에 존재하며 주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의식은 내가 현재에 존재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알아차릴 터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 의식의 마음과 교류할 때 나는 전적으로 현재에 있어야만 했다. 즉, 나의 현존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은 그것의 현존과 그것의 의지와 그것의 마음에 딱 들어맞아야 했다. 따라서 나는 하루에 2번 각각 2시간씩 내면으로 들어가 내가 의도한 결과의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당연히 완전히 치유된 척추 그림이었다. 물론 나는 내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고 또 산만한지도 알게 되었다. 위기나 트라우마의 순간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너무도 많은 주의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걸 나는 그때 깨달았다. 처음 몇 주 동안 나는 나의 그런 경향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런 경향이 매 순간 이어졌으니까 말이다. 완전히 회복된 척추로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명상을 한참 하던 중에 나는 갑자기 결코 다시는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던 몇 주 전 의사들이 한 말을 떠올렸다. 나는 분명 내면에서 척추의 재건의 한창이었는데 다음 순간에 보니 내 카이로프래틱 사업체를 팔아야 하나 마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다시 걷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한 단계씩 시연하던 중에도 나머지 인생을 휠체어에 앉아 살게 되면 어쩌지 하고 염려하는 나 자신이 보였다. 어떤 상태였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산만해져 바깥 세계를 방황할 때마다 전체 상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지루한 작업이었고 거듭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이지 내가 해온 어떤 일보다도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안의 관찰자가 알아보려면 그 최종 그림이 깨끗하고 명확하고 중간에 끊어짐 없이 계속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지성이 해낼 것이라고 내가 희망하고 확신했던 일을 그것이 정말 할 수 있게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의식적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의식 없는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었다. 그렇게 그 의식에 집중하려고 나 자신과 싸우고 애쓰며 6주를 보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중간에 멈춤 없이 내면의 재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 일을 처음으로 해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테니스를 칠 때 스윗스팟에 공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뭔가 옳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다. 딸칵 하는 소리, 뭔가 딱 하며 분명해진 느낌이었다. 그리곤 완성되고 온전해진 것 같은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처음으로 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깨어있고 진정으로 편안했다. 머릿속에는 어떤 수다도 분석도 생각도 집착도 시도도 없었다. 홀가분해지더니 일종의 평화와 고요가 가득해졌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이상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았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자 치유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동시에 척추를 재건하며 원하는 심상을 창조하는 일이 매일 조금씩 더 쉬워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생리적 변화들이 일부 느껴졌다. 그때부터 나는 변화를 위해 내면에서 내가 하던 일을 나의 밖, 즉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연결하는 순간 나는 더 많은 확신을 갖고 더 큰 집중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또 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 아니라 기쁘고 고무적인 일로 여기며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전에는 한 번 끝내는데 2-3시간이 걸렸던 일이 훨씬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 덕분에 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남은 시간 동안에 물가에 나가서 다시 일몰을 보게 된다면, 친구들과 다시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된다면 어떨까 같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는 그런 일들을 결코 당연한 일인 양 여기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들은 더 구체적이 되어서 예를 들어 샤워를 하며 얼굴에 몸에 물을 맞는 느낌, 혹은 그냥 변기에 앉아있는 느낌, 그리고 해변을 걷는 느낌, 얼굴에 바람을 맞는 느낌 같은 것도 상상했다. 사고 전에는 진정코 한 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같이 소중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듯 느껴질 때까지 그 모든 일을 가슴 깊이 끌어안았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잘 안다. 나는 양자장 속에 존재하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각각의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한 다음 그 미래에 느끼게 될 고양된 감정까지 미리 느낀 그 순간 내 몸은 실제로 자신이 이미 그 미래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었다. 원하는 운명을 바라보는 나의 능력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면서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유전자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러자 내 몸은 정말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그때 나는 양자역학의 주요 법칙 중 하나를 배우고 있었다. 마음과 물질이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청사진이라는 것 말이다. 인간의 마음과 양자장 내 무한한 가능성의 마음 안에는 모든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게 하는 끈기와 확신과 집중의 능력이 들어있다.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모든 미래 현실을 끌어내려면 이 두 마음이 반드시 함께 일해야 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종, 젠더 문화, 사회적 지위, 교육의 정도,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심지어 과거에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모두 신과 같은 창조자임을 깨달았다. 그때 생애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존재라고 느꼈다. 나는 다른 몇 가지 유용한 치료도 받았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는 식이요법 등의 섭생 프로그램,
전문가 친구들로부터 받는 에너지 치유, 정교한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내 안의 지성과 접촉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내 몸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사고 후 9주 반이 지났을 때 나는 일어났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보조장치를 집어넣지도 않았고 수술도 받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사고 10주 후 다시 카이로프랙트로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다. 12주째에는 재활 운동을 계속하기는 했지만 사고 전에 하던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같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고 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등이 아픈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수술 없이 이렇게 완쾌가 되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에 관해서 이 예일 대학 외과 전문의 버니 시걸 박사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생존 확률이 낮은데도 어떤 환자들은 살아남고 생존 확률이 높은데도 어떤 환자들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암투병 생존자들이 보니까 대부분 호전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완쾌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치유에 굉장히 강력했고 또 사랑이 면역체계에 가장 강력한 자극제로 천연의 묘약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조 디스펜자 박사의 본인의 치유 사례를 통해서 완쾌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환자들을 치유한 그런 사례들도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양자역학에 관한 그런 개념들을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